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11월 22일 화요일날이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보여준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고 S&P는 그냥 무난한 조정 0.39%의 조정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러셀 2000은 0.7%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달러가 상당폭 강세를 보여줬고, 한국에서 영향을 미쳤던 중국에서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중국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했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채권 가격은 조금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장당 기물의 역전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내년도의 침체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채권 시장은.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채권 시장은 거시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금리가 모든 것이니까. 우리처럼 뭐 기업 실적이 어떻고 업황 전망이 어떻고 산업 활동이 어떻고 이런 거가 필요 없죠. 그냥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건 경기다.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만 신경이 써요. 그래서 약간 예언자적인 측면이 조금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면 이제 곧 침체가 올 거다. 채권 시장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채권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상당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이 예언을 했다라기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의 모음이 그 가격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 금리 역전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주식시장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본질 가치의 반영인가요? 아니죠. 과하게 생각하면 가는 거죠. 우리가 21년도에 봤던 그 상승 흐름들이 정당할까요? 그건 또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고, 그럼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하락이 또 정당한가요? 지금 공포감이 많이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일반적인 물리법칙이라고 하면 변수들이 어떻게 모여있는지 변수들의 합을 모아서 AI로 돌려가지고 딱 답을 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AI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예측 불가해요. 예측 불가하고 좌충우돌,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흐름들을 인간 심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집안의 배우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리기 참 힘들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복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굉장히 희한하게 나가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본질 가치를 두고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흐름들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러나 중심축은 본질 가치에 있다. 그래서 본질을 향해서 과도하게 넘어갔다 다시 본질을 향해서 왔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다시 본질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더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맑은 하늘은 제로 코로나 덕분인가. 네, 어제 굉장히 하늘이 맑고 일요일날도 굉장히 하늘이 맑았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맑은 하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 이렇게 한마디를 정해봤고요. 중국의 코로나가 풀리는 게 전체 금융시장과 전세계 금융시장 경제 상황에도 중요한 포인트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낙 그 규모가 큰 국가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유가가 80달러를 깼어요. 근데 이제 다음 월물로는 80달러에 다시 오긴 했는데, 오늘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50만 배럴 증산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 뭐라고요? 50만 배럴 증산이에요. 증산. 감산 아니고. 유가가 떨어지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거 왜 의아해하냐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11월부터 200만 배럴, 100만 배럴도 아니고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뉴스를 내면, 오펙이 발표를 하면서 유가를 버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웬 증산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러시아는 돈이 없으니까 증산을 하고 싶겠지. 그거는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들이죠. 러시아는 돈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증산을 할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압둘라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여기는 다 빈살만이네. 김씨인가? 빈살만이. 네, 압둘라지즈 빈살만이
에너지부 장관인데요. 즉각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가 다가올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결정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 비밀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조금 믿기가 어려운데요. 보도를 그냥 하지는 또 않았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인 거래소 시장이 여전히 혼동 속에 빠져 있는데요. 예상하던 바죠. 왜냐하면 FTX의 사태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담보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둘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이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래소가 왜 없겠어요. 세계 3대 거래소가 이상한 생각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일파만파로 넘어갈 수 있고 투자자들은 무섭죠. 투자자는 무서워요. 저는 장난으로 한번 했던 아주 소액의 정말 푼돈을 넣었던 거가 이번에 수익이 나가지고 그냥 다 뺐어요, 돈을. 여기 거래소를 못 잃을 수 없더라고. 이거 나중에 돈 못 찾겠네. 근데 해보니까 입금은 너무 쉬워. 클릭 한 번으로 되는데 출금은 클릭 3번인가 4번인가 5번 해야 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자기의 전 재산이나 굉장히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그럼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멀쩡한 회사도 자빠집니다. 뱅크런이란 건 일어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KB, 신한, 우리나라 우리, 하나, 여러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이 다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CT, JP모건 견딜 수 있을까요? 뱅크런이 나면 못 견디죠. 뱅크런은 그런 건데, 자, 저쪽 분위기는 확실히 뱅크런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팍스라는 거래소가 상품 출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다시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의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기하다. 이상하게 잘 버틴다. 이상하다. 연쇄적으로 일어날 텐데 코인 가격이 지지라인을 형성했네요 하면서 17,000 비트코인, 그 다음에 16,000에서 17,000달러 수준의 라인이 형성됐고 19,000에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200달러가 지지라인으로 형성되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6,000이 깨져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5,800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가격이 깨져서 1,100달러대로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자의 해시 가격이 사상 최저치인 1엑사해시당 58,300달러로 폭락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채굴자 해시 가격이라는 건 결국 저거 같습니다. 채굴 단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채굴을 할 때 수많은 그래픽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채굴을 많이 하면 이거에 대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전력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굴 단가도 훨씬 더 올라가는데, 지금 채굴자 해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아마 채굴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이 채굴당 소요되는 전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좀 댓글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를 냐면 채굴을 하는 의욕이 대폭적으로 폭락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는 주가가 당연히 또다시 하락을 했겠죠. 8%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고 미국 증시 기업 관련된 뉴스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방 기금 금리는 현재 3.75에서 4% 수준이지만 금융시장은 6% 근방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통화정책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고, 금융환경이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보다 더 긴축된 이 상황은 연준의 계속된 대차절표 축소와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긴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즉 자기네는 3.7에서 4%밖에 안 올렸는데 지금 시장은 5.5, 5.7 정도 금리 올린 것처럼 반응을 하네. 왜 그래요?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우리는 4.75에서 5.25 사이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니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연준의 기준금리와 금융환경 긴축 사이 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임 레깅이라고 표현하는 시간 지연이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으니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최근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만 아직도 대출 금리가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안 끝나서. 그냥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린 게 시중에 반영되려면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꽤나 많은 시간 더 걸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면 과도한 긴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총재는 비둘기파니까요. 그 다음에 로레타 베스터 클리브랜드 연은총재는 오늘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0.75%포인트보다 더 느려질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번에 역시나 0.5%포인트 즉 50bp 금리 인상으로 12월 달에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금 미국 연준을 보면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몇몇 부분에서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고 고용의 감소폭이 상당히 둔화되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졸츠가 나온다고 해도 되게 후행지표잖아요. 그 구인 이직 보고서가 아마 저는 지난번에 안 떨어져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전에는 100만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제대로 떨어지는 건 언제부터 떨어질까요? 11월부터 확실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그 해고 뉴스가 뭐 최근에 이제 트위터까지 하면 11월 달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의 그것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구인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제 10월 달을 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되게 후행적인 지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소매 판매는 어떻게 살아있죠. 주머니에 돈이 많고 가점 속도 많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돈도 많고 하니까 돈을 잘 쓸 수 있으니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해서 금리 이거 제대로 안 올리면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에 빵빵 터지면서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달 12월 달 때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하강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강폭이 크지 않아. 그러면 금리를 한 번 더 세게 올려야 되고 1월까지도 그러지 않아. 그럼 한 번 더 올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높은 금리를 과연 시장이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하지 않을까? 채권시장 그걸 프라이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채권시장까지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채권시장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자, 채권시장 금리를 보시면 이제 금리 차이를 보셔야 돼요. 10년물이 3.83 근데 2년물은 얼마? 4.5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야. 금리 차이가 이게 역전이 장기물이 훨씬 싸요. 금리가 자, 금리 역전이 얼마입니까? 72.55bp예요. 이거는 79년도 이래로 최고치예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격차가. 그 다음에 3개월물은요. 자,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 완전 역전됐지 뭐. 이것도 완전 역전돼서 38bp 역전되어 있고 뭐 그나마 다행인가요? 2년물하고 3년물의 금리 차이는 오히려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34bp로 좀 벌어졌어요. 17, 16bp까지 붙었던 게 조금 벌어졌고요.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3개월물은 이번에 분명히 또 한번 올리면서 4.5 근처까지 오를 테니까 자 그렇게 되면 10년물하고 금리 격차는 어떻게 되나요? 와, 더 벌어지겠지. 쟤도 올라오긴 하지만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뭐 신영증권에서는 콜금리와 30년물을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개월과 30년물을 보면 되겠죠? 예, 3개월과 30년물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뭐 금리 격차가 30년과 3개월물도 역전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은행권의 대출 심리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차를 두고 한 3에서 한 12개월 사이를 두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네. 은행들의 대출은 줄어들고 미국 경기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상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좀 의견을 냈는데요. 어떤 의견을 냈냐면 골드만삭스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사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랠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증시 바닥은 내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주가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대부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고 침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침체가 오려면 내년에 주가 저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내년 연말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서 주가 지수는 S&P 4,00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는 얼마? 3,949. 모건 스탠리는 얼마? 3,900을 내년도 S&P 연말 전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2,600을 잡고 있죠. 고점을 2,600을 얼마 안 남았어요. 운 좋게 뭐 미국 시장 며칠 한 일주일 올라서 우리도 따라 오르면 2,600 바로 깨지죠. 올해 안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기관들의 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절대성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절대성 둬가지고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얘네들이 이렇게 보는데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어요. 애플이 2%나 빠졌고요. 구글도 1.8%, 아마존도 1.7% 빠졌습니다. 뭐 메타도 빠졌고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반도체 주식들도 오늘 하락폭이 조금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 테슬라 이게 좀 문제인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참 7% 가까이 빠지면서 제대로 크게 한번 떨어졌는데요. 얘만 빠진 건 아니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인 루시드도 8%나 빠졌고요. 리비안도 6.3%가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최고 경쟁력은 뭐냐라고 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발달했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다량의 차를 생산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어마무시해서 훨씬 더 정교한 AI 운전 학습 능력을 가졌다. 라는 게 테슬라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산력이라는 건 기존의 내연기관 레거시 자동차들이 전기차 만들기 시작하면 생산력은 또 금방 따라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리 기가프레스고 뭐고 해도 50년 100년을 이어온 자동차 회사의 생산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따라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해보지 않은 거라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경쟁사들이 되게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웨이모죠? 웨이모. 전 하루도 안 됐는데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한된 구간이긴 하지만 목표 최대 속도가 65마일인가 이렇게 되는 데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야 웨이모 안 죽었어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죠. 살아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자의 출현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점을 방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독점을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독점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의 금이 간 게 아니냐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죠. 물론 지나봐야 합니다. 테슬라도 바로 웨이모가 하는 구간에서의 자율주행 자율택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죠. 그거를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경쟁자가 생겼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가의 메커니즘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로 주식을 다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테크만의 움직임으로 주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성장은 테크의 우위성과 테크의 시장성이 결합되면서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만드는데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고 주가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 가치에서 오르락 내리락 본질 가치에 딱 붙는 게 아니에요. 주가라는 건 본질 가치보다 항상 얼마 정도 위에 있거나 중간에 본질 가치를 다시 회복을 하다가 또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면 해석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테크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한 마인드로만 보시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똑똑한 남자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는 이런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옆에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친구의 마음 내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사람 마음은
꺼내지질 않죠.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주식시장이고, 그래서 이 변수가 가격을 어떻게 튀게 만들지 몰라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 조만간에 항복선언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복선언이 나온다면 테슬라를 노리고 있으셨던 분들은 자, 항복선언이 나왔으니까 접근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급할 거는 없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항복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항복이 나오면 나도 사기 싫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사기 싫을 때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좋게 봤던 회사고 몇 년을 추적했는데 갑자기 사기 싫어. 그땐 사셔야 되고요. 사고 싶어. 그때는 참으셔야 돼. 예. 내 마음과 항상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꼭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또 기업 뉴스가 있는데요. 밥 아이거가 디즈니 수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기존의 CEO였던 밥 체이팩이 물러나고 오랜만에 다시 밥 아이거가 등장을 했는데요. 독일 신문 슈피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CEO 밥 체이팩에 대해서 따분한 구두쇠 사장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 이후로 실적과 컨텐츠가 동시에 나락으로 빠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그 밥 체이팩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 등장하자마자 뭐가 터졌어? 코로나가 터졌어. 야씨, 뭐 모여서 뭘 하는데 디즈니가 공원도 그렇고 극장도 그렇고. 근데 이건 뭐 코로나 터졌으니까 그 밥 체이팩이 좀 운은 없긴 한데 어찌되었건 나락으로 가니까 밥 아이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밥 아이거는 아시다시피 합병의 귀재입니다. 픽사를 2006년에 인수를 했고요. 마블을 2009년에 인수했고, 루카스 필름은 2012년에 인수했고, 21세기 폭스라는 거대한 회사를 2019년에 인수를 하면서 디즈니의 그 휘하에 넣었고, 디즈니를 최강 컨텐츠 IP 회사로 변모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복귀했다는 건 디즈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기대감도 작용했겠죠. 예, 6%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6%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아르고스에서 카바나 주가에 대해서 보유에서 매도로 의견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12%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경제지표로는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가 10월 달치가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0.05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0.17이었어요. 이게 평균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떨어진 거고요. 국가활동지수가 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1.80%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인플레이션 아니야? 지난번에 4.4였는데 이거 뭐야? 전년비 10월 달치가 1.8? 홍콩이 안 좋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월치가 나왔는데요. 34.5% 나왔어요. 34.5% 전년비. 와, 근데 이전은 얼마였나요? 45.8. 전월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로는 4.2% 마이너스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전년 대비로는 이미 물가가 굉장히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LPR 금리, 중국 인민은행 대출 우대 금리 3.65%로 동결되었습니다. 어제 중국 시장의 하락에 이 부분도 영향을 안 미쳤을 리가 없겠죠. 자, 오늘 외환 동향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